안녕하세요. HLB 예정대로 NDA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HLB 제약이 최근에 삼성제약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리버세라닙의 생산 기지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진양공 회장의 발언들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8월 6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9월달에 회사에서 임상 성공 발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8월달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실패는 OM, 미국 신약 허가로 신뢰 회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사가 8월달에 나온 것인데 이것은 6.27 사태가 있고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삼상 실패는 오해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패는 오해라는 것이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8월달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6.27 때 성급한 임상 결과가 발표됐고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것은 경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신약 가치가 충분하다. 이미 8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떠한 인터뷰를 했는지를 보면은 위안 관련 글로벌 임상 3상 종료 직후에 중간 발표가 성급했고 서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가운데 회사도 낮은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도 임상 3상 발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불렀다고 합니다. 뒤늦게 모든 임상 3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자, 회사의 이해도를 높여준 것은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 때는 데이터를 모두 분석한 게 아니었잖아요. 뒤늦게 모든 데이터를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제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OS의 통계적 유의성도 회사에서 실패는 오해다라고 말할 때도 숨기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짜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플라시보라고 하고요,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할 때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P밸류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역시 이후에 8월달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디자인 실패일 뿐 OS 통계적 유의미성이 약해도 FDA가 신약 승인을 할 때 통계학적 의미 OS보다 임상학적 의미 PFS에 더 큰 의미를 둬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OS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것은 6월달 발표에서도 있었고 8월달 발표에도 있었고 9월달에 회사에서 성공 발표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신약 승인의 가능성이 있다, 승산이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건 아니고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전환이 된 겁니다. 6월 달에는 뭐라고 말했냐, OS가 임상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내부 전문가들이 신약 판매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신약 승인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장은 임상 실패로 받아들였고 주가가 하한가 2번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3상 전체 데이터를 이제 확정을 하고 분석한 결과 임상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다수의 지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약 판매 허가 신청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코빙턴의 컨설팅도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허가받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의견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S가 약하지만은 PFS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더 큰 의미를 둬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진 회장은 그 내막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가짜약을 투여받은 환자랑 신약 투여 환자의 생존기간이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OS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신약보다 길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버사라님을 투여하는 환자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짜약을 투여받은 환자도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의미있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오래 못 살았다면은 리버사라닙이 효과가 없었구나 라고 우리가 뭐 통계적 유의미성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둘 다 오래 살아버렸기 때문에 임상적 유의미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계적 유의미성은 둘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게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제 한 달마다 암이 악화된 환자는 임상 대상에서 탈락하는데 드랍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짜약 투여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젤 스터디에서 드랍아웃이 계속 있어 왔는데 한 달마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짜약, 플라시보 군이었는데 이들이 임상에서 탈락한 다음에 다른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임상에서 탈락하고서 다른 약을 먹어서 오래 살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약을 어떤 걸 먹었다면은 이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약도 오래 살았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확정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의미 있는 지표들도 나왔다. 그래서 PFS뿐만 아니라 DCR, ORR 이런 것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 탁월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열리는 에스모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FDA와 함께 프리 NDA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것들을 이때도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 결과에 대해서 낙관했는데 전문가들이랑 논의한 결과 미팅에서 정식 허가 신청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잘못돼도 소규모 보안 임상 수준일 것. 그러니까 HLB가 숨기고서 성공 발표를 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는 진양고 회장이거든요. 진양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잘못돼도 소규모 보안 임상 수준일 것. 덮어두고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3상 데이터와 양호의 신청 거부 등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게 8월달쯤에 내부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 후 6개월에서 8개월 뒤면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DA 신청 계획이 임상 실패에 대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상이 끝나면은 NDA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NDA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리 NDA는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일지를 보면은 10월 중순에 프리 NDA 미팅, 그러니까 임상이 끝나고 9월달에 발표하고서 프리 NDA를 거치고 나서 NDA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 NDA를 미루는 것도 아니고 프리 NDA를 거의 이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리 NDA에서 FDA로부터 또 의견을 듣고 그리고 NDA 접수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NDA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NDA 신청을 하면은 2달 후면은 사실 여부가 드러날 일을 놓고 거짓으로 사전 NDA 절차를 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NDA 절차를 밟게 되면은 결국에는 FDA에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상시험이 뭐 성공이든 실패든 FDA로부터 신약 허가냐 거절이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진양고 회장이 발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쿨타임이 차면은 다가오는 게 이제 바이오주 리스크, 바람 잘 날 없는 코스닥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HLB는 현재 뭐 허위 공시 논란, 요즘에 그 뉴스 기사들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워딩이 많이 있습니다. 뭐 허위 공시, 허위 서류 제출, 임상 조작, 성분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굉장히 무섭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다가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 정지가 된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그리고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이슈가 불거진 시젠, 그 다음에 나중에 밝혔죠.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본 헬릭스미스 등 여러 가지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의 사례를 잠깐 보면은 2019년 8월에 팩400 삼상 중단 권고가 시작이었죠. 그러고 나서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기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가 극적으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신라젠의 경우에는 임상 중단 권고가 트리거가 돼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것들, 뭐 배임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기소가 되면서 거래정지, 상장 폐지 이렇게까지 갈 뻔했다가 지금 다시 개선기간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코오롱도 이번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인보사가 품목 허가 취소로 또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의결됐는데 역시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계산기간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HLB의 혐의는 분식회계 배임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랑 상장 폐지랑은 거리가 있고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HLB는 허위 공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공정 거래 혐의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거래소 입장이고,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거래정지가 아닌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HLB는 현재 뭐 횡령, 배임, 분식회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 공시도 아니고 불공정 거래 혐의다. 그리고 검찰이 고발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지 뭐 다른 거래정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예정대로 NDA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2019년 8월달에 과거 인터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